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의 꼭지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1, 2분기 때 살짝의 탑이 한번 나오고 3, 4분기 때 더 큰 탑이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이클 탑 때는 최소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두 번째 탑, 더 높은 탑이겠죠. 그때를 봤을 때는 최소 30,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두 번째 오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유익한 컨텐츠로 저 또한 많이 좀 노력할 수 있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채원입니다. 최근 리플의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사실 XRP에 대해서 시세 조작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리또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4년 이상 법적 소송이 길어지면서 호재는 계속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사실 그동안 많이 억눌러 있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시세 조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뭔가 기관에서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매도 물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작거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3.5조 달러 안팎이에요. 사실 이 시가총액 자체는 애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스닥 회사, 빅테크 회사의 그 시가총액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또 시세 조작이라거나 이런 마켓 메이커들을 활용해서 그들의 명분은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지만, 그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금융 엘리트들이 이런 마켓 메이커들, 흔히 말하는 DWF 랩스라든지 GSR이라든지 윈터뮤트 등등이 있는데, 이런 마켓 메이커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 조작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크립토 투자를 할 때 XRP뿐만 아니라 그 세력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을 공부하고 XRP를 필두로 한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점에 우리가 좀 좋은 승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제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리플사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거든요. 리플 USD라고 해서 티커명은 RLUSD라는 티커명을 따고 있어요. 지금 2월 중순 기점으로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공급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RLUSD가 찍어져 내려가고 있고, 또 글로벌 거래소에 계속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계속 RLUSD가 1대1 달러로 패깅이 되면서 유동성 공급 역할 될 뿐만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XRP 레저 위에서 올라가 있는 그런 RLUSD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국경 간 결제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까지 이 티커명이 발생을 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RLUSD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앞으로 접목이 되면서 점점 시장 캐파가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CBDC의 세상이 오기 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세상이 먼저 도래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각 정부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 찍어내서 이제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된 그런 코인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아마 잘 아시는 USDT라든지 USDC가 굉장히 점유율이 높게 차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리플사에서 찍어낸 RLUSD도 계속적으로 티커명이 이제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공급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시장 포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RLUSD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쓰일 텐데, 이제 RLUSD는 전통 금융권 기관에서 좀 받아들여지면서 좀 가치에 대한 인터넷,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를 함께 좀 일조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CBDC, 그리고 또 유틸리티 코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개념적인 부분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셋 다 코인이죠. 코인이고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결제가 발생하는 그런 코인인데, 어떤 망 위에서 올라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본부터 잡고 가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에 대해서는 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 바로 CBDC인 거고, 이제 민간 기관에서 찍어내는 코인이 또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로 연동되기도 하고 유로화와 연동되기도 하고 호주 달러와 연동되기도 하고 각 그런 법정 통화와 1대1로
패깅이 된 하나의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CBDC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온체인이 돼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그 결제가 이루어질 때 이더리움 망에 위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더가 가스룰로 소각이 되겠죠. 또한 XRP 레저 망 위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XRP가 또 소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망 위에서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소각이 되는지, 그게 이제 바로 유틸리티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먼저 좀 도래하게 될 건데, 앞으로 그런 점유율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들, 뭐 RLUSD뿐만 아니라 USDT, USDC, 또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어떤 메인넷 위에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유틸리티를 강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로서 뭐 미 국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각 통화의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으로 리플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RLUSD, 그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두 가지 메인넷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XRP 레저 방이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둘 다 병렬적으로 해서 온체인 돼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XRP 레저 망 위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XRP가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제 소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RLUSD가 더 공급이 많이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기관의 채택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XRP가 그만큼 많이 소각이 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모든 코인, 뭐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해당 코인에 대한 토크노믹스, 얼마나 발행량이 있고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되고, 실제로 어떤 기관의 채택으로서 혹은 제도권 편입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이 사용량 자체가, 유틸리티 활용성 자체가 얼마나 앞으로 커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의 사용도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코인 자체가 이제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로 이동이 됐고, 어떤 지갑으로 이동이 됐고, 어느 정도 소각이 됐고, 실시간으로 얼마나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원장이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스캔, 이더 스캔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고, XRP 같은 경우는 XRP 스캔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글에 XRP 스캔이라고 하는 검색만 해보면 실시간으로 XRP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소각이 되고 있고, 어느 지갑에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장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으며 지금까지 이 공급량 1000억 개 중에 어느 정도가 소각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이 블록체인 세상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분산 원장에 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XRP가 또 기관의 채택을 받고 은행권에서 정말 리플 네트워크가 채택이 되면서 그 ISO 2002라고 하는 시대가 불어오게 된다면 더더욱 큰 소각량이 발생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가격이 2월 3일을 바닥으로 급반등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며 바닥 찍었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 뭐 XRP의 가격이 계속 오락가락하죠. 뿐만 아니라 많은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들도 뭐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2월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올랐던 부분은 일단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비트와이즈에서 신청했던 XRP 현물 ETF가 지금까지 SEC에서는 항상 좀 거절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좀 신청을 받아주는 스탠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안에 지금 강력한 후보로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유력 후보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뭔가 트럼프와의 밀접한 유착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최근에 리플의 C레벨들과 트럼프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동까지 가졌었던 이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시 조금 조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그런 호재라든지 악재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XRP에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올해 한 해를 보고 또 다음 사이클까지 보면서 XRP에 대한 그런 수량과 내재 가치, 펀더멘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지만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리플의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봤을 때는 한 두 가지의 꼭지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작년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더블탑이 형성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블탑보다는 이제 1-2분기 때 살짝의 탑이 한번 나오고 3-4분기 때 더 큰 탑이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이클 탑 때는 XRP가 하나 기준으로 최소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탑, 더 높은 탑이겠죠. 올해 4분기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를 봤을 때는 저는 XRP가 한화 기준으로 최소 30,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2025년 자체가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많이 또 출시가 될 것이고 제도권 편입이 되는 시기이면서 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기관들, 뭐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커스터디 회사라든지 플랫폼 회사들이 또 IPO를 준비하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파급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ETF가 정말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많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정말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완전히 생성이 됐고 올해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아마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신청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급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XRP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솔라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우는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찰리 리라는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 만든 건데 이런 지금 3가지의 후보군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EC에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결성이 되면서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잠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우에다, 조만간 폴 애킨스가 완전히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면 머지않은 시점에 ETF뿐만 아니라 법적 공방도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수순이 이런 법정 공방이 좀 끝나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면 1분기 안에 잘하면 법적 공방이 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리플이라든지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런 굉장히 쟁쟁한 후보군에 신청을 실질적으로 넣으면서 신청에 대한 승인 또한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1.4경 원이라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막대한 돈을 자금으로 굴리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데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신청했을 때 그 SEC가 승인해주는 확률이 거의 한 건, 두 건 빼고는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률 자체가 99%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하나의 호재는 블랙록에서 솔라나든 라이트코인이든 XRP든 그런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주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 떠오르는 신흥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삼두 정치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거 아서레비 때부터 SEC 위원으로 있었던 폴 애킨스가 지금 현재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아직까지 이제 취임까지는 안 했고 임명만 된 상태고요. 삼두 정치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3명이 이끈다라는 거잖아요. 폴 애킨스뿐만 아니라 이제 마크 우에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지금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맘이라고 과거부터 불려왔고 과거에 게리 겐슬러가 엄청나게 규제를 좀 강하게 넣었을 때 그때부터 엄청 비판을 하면서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증권성 판별에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소신 발언을 했던 또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 애킨스, 마크 우에다, 헤스터 피어스 이 삼두 정치가 온전하게 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삼두 정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일단 뭐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나올 것이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21 법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21세기 금융 혁신 법안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이제 권한권 자체가 SEC에서 이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CFTC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위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판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법안들이 조금씩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바이낸스의 소송이나 코인베이스, 크라켄의 소송으로 약간 증권성 심의에 눌려 있었던 그런 암호화폐들이 조금 더 활기를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후 가격 변동은 어땠으며
리플 ETF 승인 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정도에 ETF가 승인이 되고 바로 이제 가격이 펌핑될 줄 알았는데 약 2달 정도의 쿨타임이 있었어요. 2달 정도는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작년 3월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쿨타임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제 승인이 됐고 쿨타임이 어느 정도였냐면 4개월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은 알트코인 ETF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됐을 때도 저는 한 번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쿨타임을 두고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블랙록이라는 그 업체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한다면 일단 1차 기대감으로 좀 한번 크게 불기둥이 솟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비트와 이더처럼 좀 쿨타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쿨타임이 최대 6개월까지도 좀 길게 에너지를 다시 응축한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사이클 탑인 4분기 때 크게 한번 또 갈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 자체가 ETF를 만드는 이유가 소위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펌핑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또 알트코인에 대한 ETF도 많이 뚫리고 또 어떤 혼합형으로 해서 ETF 묶음 상품인 거죠. 비트 이더가 이미 묶음 상품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탑5, 탑10, 탑20 이런 묶음 상품이 또 많이 나오면서 또 그들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잣대가 많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XRP를 필두로 한 레버리지 상품 뭐 2배, 3배, 뭐 인버스까지 레버리지 상품을 더 출시를 신청하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선물 투자, 현물 투자 그리고 또 파생 상품까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가의 세력들 자체가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제도권이 편입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토대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상화폐 ETF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ETF로서 가장 많이 번 그 순위를 한번 우리가 매겼었을 때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것 중 70, 80%가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거든요. 증권 다 포함해서요. 이제 그만큼 큰 자금력이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지금 견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또 최근에 뭐 미국을 필두로 한 교직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좋은 승리를 또 이뤄가고 있거든요. 또 보수적이라고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주식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꾸준하게 매입해 오면서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듯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굉장히 친화적인 제2의 비트코인 회사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뭐 기업의 채택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정부의 채택, 더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로의 채택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한다면 또 그 월가의 세력들은 개인들의 탐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라지캡이라든지 미들캡, 스몰캡, 심지어 민코인까지 순환매 사이클을 쫙 만들면서 돈을 풀게끔 이렇게 또 순환매 사이클이 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일단 좀 먼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혹시라도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또 우리의 시기,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SEC와의 소송 등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소를 실제로 했던 사람은 게리 겐슬러 그 전에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이 클레이튼 사람이고 게리 겐슬러가 약 4년 정도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리또속을 자아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소송이 이제 약식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로서 잡음이 좀 연출된 상황인데 이제 SEC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크립토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태스크포스까지 결성이 되면서 점점 이 소송에 대한 실마리 이제 완전 끝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의 소송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60일 정도의 중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컴벌랜드라고 하는 그들의 기강 요청도 지금 승인을 받아준 상태고, 또 이제 XRP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신청도 조금씩 받아들여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머지않은 시점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도 좀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슬슬 SEC에서 CFTC 쪽으로 에너지가 좀 이동되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정말로 판결이 되는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시기가 점점 연출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부서가 신설이 됐잖아요.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온 차르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크립토 차르의 수장인 데이비드 삭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기틀을 잡고 있고, 과거에는 또 XRP, 리플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많은 백악관을 필두로 한 고위급 자문들이 굉장히 다 친암호화폐적 성격을 띠고 있고, SEC라든지 CFTC의 차기 위원장들도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마무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힘들어할 이슈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 가격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법적 명확성, 법적 리스크, 아직까지도 증권이다라고 하는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좀 1차적으로 끝나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이제 블랙록에서도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기, 너무나 중요하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기관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해 자체가 이제 ISO 2002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이 가미된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 탑재되는 시기, 그 안에는 리플렛이 지금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 XRP에 대해서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봐요. 전 세계 국가에서 새롭게 결제에 대한 플랫폼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독자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이 중앙은행 위에 있는 중앙은행, 우리가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국제결제은행과 뭐 IMF, 국제통화기금,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과거 2017년 선부터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틀 자체가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알고서 조금씩 서서히 새로운 메시징 표준을 구현해 왔고, 그것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 많은 논문과 프로젝트들, 핀테크 보고서들이 릴리즈가 돼 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유럽을 기반으로 한 타겟2라든지 영국을 기반으로 한 챕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 내에 지금 이 ISO 2002가 탑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7월 14일로 최근에 좀 연기가 됐는데, 올해 7월 안쪽으로는 리플렛이 탑재되는 이제 ISO 2002가 연준의 페드와이어 서비스 안에 완전히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7월 달에 있을 거고, 또한 모든 금융망을 이제 아우르는 스위프트망에도 올해 11월 22일에는 이제 온전히 그 리플렛이 들어간 ISO 2002가 공존하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탑재의 시기가 다가옴으로써 실제로 전통 금융에서 리플렛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또 세 번째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리플사는 국경 간 결제, 그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난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프라를 확장해 왔고요. 이미 세계 빅3라고 불리우는 자산 이체 기업, 자금 이체 기업이자 송금 업체들, 웨스턴 유니온이라든지 머니그램, 리아머니 트랜스포, 이런 송금 업체들과 함께 모두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자금 이체 시장의 어떤 점령은 완료가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그 전통 금융사에서 채택하는 시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포커스에 맞춰서 좀 XRP에 대한 수량과 내재 가치,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지금 현재 달러와 뭔가 이 브릭스 국가과의 체제가 뭔가 경쟁하는 구도라고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브릭스 국가들,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 국가들 또한 그들끼리의 어떤 결제망 자체를 새롭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 바꾸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채택한 표준이 역시나 하나로 동결돼 있습니다. ISO 2002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뭔가 싸우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스위프트 1.0이 아닌 뉴 스위프트 2.0이라고 하죠. 그 중심에 이제 기관급 도매용 CBDC에 이동해서는 XRP가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뭐 XRP 같은 경우는 아마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거의 7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가격이 눌러왔거든요. 그 차트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을 보여주는 정말 그 패턴을 딱 일치하게 보여주고, 이제 작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이 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 눌려왔던 어떤 에너지를 조금은 방출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XRP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해서 리플 빅뱅이라는 책까지 쓰게 된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 나온 본질, 이 비트코인이 왜 나왔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그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정말 그 가치의 이동,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를 저장만 했다면 이제 그 안에 데이터를 입혀가지고 돈도 가치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될 수 있는 시대를 구현하고자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생태계, 이들을 필두로 한 웹3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실 나온 이유, 비트코인의 백서를 우리가 좀 미뤄봤을 때 P2P라고 해서 사람 대 사람이 피어 투 피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돈을 이동할 수 있게끔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게끔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블록 크기 자체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보낼 수 있는 그 가치 전송 수단 수량 자체가 현저히 작아요. 한 6건에서 7건 정도?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치의 결제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 하나의 디지털 금, 온라인 금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비트코인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비트코인의 본질을 완전히 좀 타파하기 위해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서 2012년부터 레저의 망 생태계를 만들고 금융기관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이제 슬슬 그 리플 네트워크가 구동되는 시기, 그 ISO 2002와 우리가 접목을 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일단 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급물살을 타서 포모의 시기로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 큰 돈을 벌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시장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본인이 구매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습관화들이자 늘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퍼드 뉴스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지금까지 계속 좀 미뤄왔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으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이제는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그 큰 대공황이 한번 또 연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도 작년을 기준으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엔케이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1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2007년이에요. 2007년이라면 2008년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기 침체가 언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뭐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과거에는 IMF 총재를 역임했었고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데 2025년에 대공황을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 투자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항상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싼 값에 매수하기 위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을 크게, 현금 비중을 높게 만들어 오는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 그때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애플의 주식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말한 대공황이 왔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를 필두로 한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하는 그런 바이 더 딥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어느 사이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과거 역사적 패턴을 미뤄 보았을 때 올해가 물론 상승도 있지만 큰 하락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하면 유명한 말이 리또속입니다. 과거 어떤 가격 흐름을 보였길래 이런 용어가 생긴 건가요?
일단 XRP 같은 경우는 가격 차트를 봤을 때 길게는 7년간의 에너지 응축 시간이 있었고 법적 공방의 기간만 보더라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재가 계속 연출이 되고 뭔가 파트너십도 확장이 되고 리플사에서 뭔가 메타코를 인수하거나 작년에는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이제 리플 커스터디로 지금 완전 리브랜딩이 되는 그런 뭔가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XRP가 가격이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보니 리플에 또 속냐라고 하는 그런 약칭이 좀 생길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흐름을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전 작년 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XRP 가격이 뭐 600원, 700원, 800원 뭐 많이 올라봤자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동전 가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앉고 또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리또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가격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많은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가격이 조작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또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XRP의 총 공급량 자체의 40%를 리플사에서 에스크로 물량과 함께 약 40억 개는 또 리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그 명분을 통해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 덤핑 물량을 조금씩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을 봤을 때는 IS2002가 채택이 되는 금융망 자체가 손들이째 바뀌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또속의 시대라기보다는 정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앞으로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앞으로의 상승은 과거와 다를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작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사실 좀 다른 패턴을 보여왔죠. 항상 1,000원 밑에 동전 가격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뭐 정말 1달러 넘어가고 2달러 넘어가면서 지금은 3,000원대 뭐 4,0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XRP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7년 말이었죠. XRP의 전고점 올타임 하이 자체가 약 5,000원 정도 4,900원 후반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신청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망 자체에서 리플렛이 채택이 되고 정말 그 송금망에서 자금이체망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BDC의 세상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도매용 결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XRP를 채택하고 RLUSD를 채택함으로써 더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고 모든 알트코인을 총망라해서 저는 XRP 유틸리티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XRP 유틸리티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패턴보다는 그것을 깨트리는 큰 상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아직까지는 뭐 제도권 편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장 캐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그 퍼드성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폰지 사기다 얘기를 했다가 비트코인에 대해 현물 ETF 엄청나게 투자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고 골드만삭스의 고위급 자문도 뭔가 태세전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액션, 행동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정말 그 기관들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매크로 시장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발 딥시크의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퍼즐성 기사가 나왔을 때 개미털기를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거의 15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롱 물량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선물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좀 꼭 인지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의 선전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정도만 봐주시고 어떤 그들의 말에 대한 어떤 워딩에 대해서는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두 가지의 큰 부서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립토 차르 부서, 크립토 황제라고 하는 부서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그 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가 얼마 전에 나와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준비금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아직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섹터를 좀 많이 모르고 문외한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있고 현재 미국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센트 이 두 명의 인사와 도널드 트럼프가 함께 지금 미국 전용의 국부 펀드를 또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비트코인 현물 ETF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투자 은용사를 통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단행을 했거든요. 즉 그 세 명의 인사 모두가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뤄본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미국의 국부 펀드 역시 비트코인과 연관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크립토 차르라든지 국부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임명된 CFTC의 위원장 브라이언 컨텐지라든지 그리고 SEC의 위원장 폴 애킨스 모두 다 친가상자산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이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다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고 제도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꼽자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크로 이슈죠. 최근에 관세 정책 이슈라든지 중국발 암호화폐 딥시크 이슈라든지 또 이제 CPI 지수, PPI 지수 나왔을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듯한 움직임.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뭔가 매크로 경제가 잘 돌지 못하는 금리가 계속 좀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은 관세 정책으로서 뭔가 두려움을 주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자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 운용하고 있는 영래포 자금이 지금 2022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영래포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금이 굉장히 쭈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QT, 양적 긴축을 멈춰야 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QT에서 QE로 완전히 피벗이 될 시기가 머지 않았고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자체를 하향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이제 위험 자산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리가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석유에 대한 그런 유가가 좀 잡히고 있고 이제 조만간 TJ 자금 재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TJ 자금이 조금씩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매크로 경제 이슈로서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시나리오가 서서히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잡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뒷단에서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물가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TJ 잔고가 풀리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듯한 현실적인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비트코인, 친가상화폐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본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크립토 생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입김이죠. 그들의 입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정말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또한 사실 그들의 하나의 메인 주연으로서 그 설계자의 구도에서 활용되어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있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또 기부를 했었거든요. 리플사도 있었고 서클사라든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최대 벤처 캐피탈사인 앤드리슨 호로이츠 등등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도널드 트럼프한테 로비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되기 직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렇게 또 샤라웃을 했던 거고 취임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서클사라든지 코인베이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기부를 했었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5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또 기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대선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또 기부를 받았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를 필두로 하는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암호화폐로서 기부금 또한 모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김이 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서클이라든지 크라켄, 리플사 뒷배를 봤을 때는 다 그 금융 엘리트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 고위급 인사들도 이제 자리를 앉힐 때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하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시장 캐파가 작기도 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스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숨겨진 이면에는 큰 기회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식, 전통 금융권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에 많은 개미들이 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나한테 큰 기회가 순간에 온다, 밈코인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4년 주기의 사이클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사이클 자체가 미국 대선과 연결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로서 시작이 되면서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고 연준의 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금리 사이클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접근했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큰 돈을 많이 넣기보다는 본인이 공부하는 그 코인, 뭐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XRP가 됐든 한 달에 우리가 적금 은행에 50만 원씩 넣고 30만 원씩 넣듯이, 나는 뭐 XRP에 적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보겠다, 나는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 XRP를 천천히 사보면서 공부를 해나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적금을 들 때도 1년 만기짜리가 있고 2년 만기짜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펀더멘탈 공부를 좀 수반하시면서 안정적인 그런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그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의 채택을 그만큼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우리가 코인 마켓캡만 보더라도 1만 개가 넘게 들어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밈코인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2만 개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탑 10, 탑 20, 조금 더 넓게 가져간다면 탑 30 안에 있는 그런 좀 메이저 코인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수반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내공을 가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제도권에 편입되기에 직전에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법인 개재에 대한 허용을 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고, 많은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에셋을 받아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제도권 편입이 되는 걸 사실 지켜보고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황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처럼 크립토 버블의 시대가 또 한번 열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좀 안전한 투자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또 XRP에 워낙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제가 쓴 리플 빅뱅 책이라든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한번 들리셔서 공부하는 그런 참고 지표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